만나면 금방 하나가 된다. 물은 천복만학.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골짜기로 흐르다가도 만나기만 하면 물은 금방 하나가 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는 곳 두물머리로 나왔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만나기만 하면 하나가 되는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로 만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가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한데요. 나무 아래 앉아서 여름 이야기 세 번째 순서. 오늘은 강가에 돌멩이 하나,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거기에 있어줘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 담아 이 시간 출발해 볼까 합니다. 11면 관음 대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십일면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는 것처럼 강물도 사실 11면 관세음 보살님 못지않게 시시때때로 태양이 뜨거나 질 때마다 또 비가 오거나 날이 개일 때마다 그 얼굴 모양을 계속 바꾸어 가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양수리입니다. 우리말로 두물머리라고 하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 막 달려와서 두 개의 물이 머리를 맞대는 곳이다 해서 두물머리라고 합니다마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곳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서 주막에서 목도 축이고 또 지쳐있는 말에게 물도 좀 먹이고
그렇게 했던 휴식의 장소이죠. 제 뒤로 느티나무가 보이시죠? 저 느티나무를 도당 할배나무라고 부른다 그래요. 높이가 거의 한 30m니까 굉장히 높고요. 이 몸통 둘레만 해도 8m 정도.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몇 살이냐예요. 나이가 5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나무는 장구한 세월 이 자리에 서서 남한강과 북한강에 흘러오는 저 물살들을 매번 보면서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한 몸에 다 익히고 서 있는 거겠죠.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저녁이면 해가 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도당 할배나무는 저곳에서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떠나 보냈을까요?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오늘은 저 거룩하고 위대해 보이는 도당 할배나무 옆에서 저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고 싶습니다. Sang
그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를 진행하면서 정말 나무 아래 이렇게 나와서 앉아 해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저도 아주 마음이 느긋합니다. 티벳 가수인 주오 마지오의 오 솔레미오를 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들으니까 그 음악 듣는 또 묘미가 아주 또 색다르네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다, 두물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교의 왕국인 부탄에도요, 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추, 모추, 돔대기라고 해서 아버지 강과 어머니 강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에는 이제 굉장히 기운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특별히 사원을 세우기도 해요. 뿌나까 종이라는 사원을 세워서 임금의 즉위식을 하기도 하더군요. 오늘 이렇게 두물머리 자락에 앉아서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청량한 이 느낌, 이 바람의 느낌이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홈페이지에 좀 시청 소감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 속의 책 한 권, 정말 오늘 그야말로 나무 아래서 읽어드린다면 제격이겠죠. 지난번에 이어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파머의 글, 오늘도 한번 이 나무 아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기가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담은 내용인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영혼의 고통에 다가가기라는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잠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에 나는 그때 누가 곁에 있고 누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단적인 상태이다. 우울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선인 관계성을 끊어버린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다. 그들은 모두 호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또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의 행동은 욥의 위안자와도 같았다. 비참한 처지의 욥을 찾아와 동정을 보여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친구들 말이다. 어떤 사람은 내 기운을 북돋을 양으로 이런 말을 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우리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빛을 쬐며 아름다운 꽃이라도 보는 것이 어때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런 조언은 나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밀어넣었다. 머리로는 나도 그날 날씨가 눈부시게 좋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단절을 느낄 때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파커. 가르치는 일도 글 쓰는 일도 아주 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당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봐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그 충고 역시 나를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했다.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외적인 내 모습과 당시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나쁜 모습 사이에 엄청난 격차, 그 격차를 느끼며 절망할 뿐이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이 또 속았군.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당장 나를 밀어내겠지?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한적인 상태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머리와 감정 사이를, 또 자기가 보는 자기 이미지와 남들이 보는 자기 모습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신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들이 주려는 어떤 위안이나 위로도 나는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비를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는 법. 역설적으로 나를 도와 내 문제를 찾아내려는 어떤 친구의 감동적인 시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나를 까발려 놓아 나를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게 했다. 단절은 지옥처럼 끔찍한 것이지만 잘못된 관계보다는 낫다. 친구들에게 위로도 받아봤고 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위로하려 했던 적이 있었기에 그 증상이 어떤지는 알 것 같다. 바로 회피와 부정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용기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인데 그는 내게 허락을 얻어 매일 오후 우리 집에 들러서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내 신체 중의 한 부분,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빌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충고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내 상태를 말해 주었다. 오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져 라거나 네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로 도움이 됐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 친구의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하기를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방어하다가 서로를 접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빌이 내게 준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는 결코 내 내면을 거짓 위로나 충고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경계선에 가만히 서서 나와 내 여행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해 주었다. 릴케는 영혼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침범하지도 않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신의 사랑이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독의 가장자리에서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자기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 그런 곳에서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오늘은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의 글을 이 나무 아래 앉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로는 강이 보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편지는 전주시 소농동에 사시는 도수연님께서 보내준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도수연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빵을 배워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동네의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워낙 이름난 빵집이 많다 보니까 빵집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우리 가게도 예전만 못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고집도 세서 장사에는 영 소질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손님이 와도 싸근한 말 한마디 건네시는 일이 없어서 더 그래요. 아버지는 빵집에 빵만 맛있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어디 요즘 사람들 빵맛만 보나요? 제가 가게에 나간 뒤부터 가게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예쁜 글씨로 안내판도 아주 친절하게 써놓고 가게 곳곳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빵 만드는 사람이 빵은 안 배우고 헛짓을 하네 라고 타박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시고 나면 숨바꼭질 하듯이 몰래 바꿔놓기도 해요. 이왕이면 가게에 오는 손님이 기분 좋게 빵을 사시면 좋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영 싫지는 않으신 눈치입니다. 올 여름에는 빵집에 빙수 기계를 들여놓아서 팥빙수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도 반대하시더니 요즘은 손님이 오면 아버지가 먼저 빙수기를 돌리고 계신답니다. 내가 태어난 그 해에 빵집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빵을 만드신 게 근 21년이 된 거예요. 어제는 제빵실에서 빵 반죽하는 힘이 예전만 못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저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아버지이고 훌륭한 사부님입니다. 3년 전에 엄마가 사고로 먼저 떠나시고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 겪었지만 이렇게 저와 제 동생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니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제가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빵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철이도 제가 잘 보살필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들 곁에 계셔주세요. 아버지를 떠올리니 빵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수연올림.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빵이면 빵. 야, 빵맛만 좋으면 되지 뭐 친절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수연 씨 말처럼요. 인테리어도 좀 멋있게 꾸미고 뭐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또 사람이 들끓잖아요. 근데 이 수연 씨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을 만드신 게 거의 아버지가 21년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신 수연 씨가 올해 21살이란 얘기잖아요. 제과 기술을 배우셨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제 코끝에는 빵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갓 구운 구워낸 빵 냄새가 솔솔 들어옵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달라이 라마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공부의 끝은 친절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연 씨 제과 만드시면서 제빵, 빵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서 아버지의 묵뚝뚝함 플러스 거기에 친절함까지 곁들인 구수하고 맛있는 빵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편지를 받으니까 내가 마치 그 빵집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전주 어디라 그랬지 참?
전주에 가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노송동 무슨 빵집인지.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뭐 제빵왕 김탁구던가요? 무슨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행복한 빵 만들기. 누군가가 그 빵을 먹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빵이 아니라 곧 인간이 주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겠죠? 우리 수연 씨의 그 제과점에서 빵집에서는 그런 빵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집 빵을 먹기만 해도 우울한 사람 우울증이 낫고 불행한 사람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음악 띄워드릴게요. 캐럴 키즈의 노래로 띄웁니다. When I Dream.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예전에는 수많은 나그네의 사연을 싣고 다녔을 저 황포 돛배, 제 뒤로 보이지요? 지금은 황포는 사라지고 돛배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사공이 이끄는 대로 오직 바람에 그렇게 구름이 떠가듯이 천천히 강을 건너갔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자니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기도 하네요. 황포 돛배가 있는 곳 우리나라에는 나주 그리고 또 목포도 있고요. 부여도 있죠. 경기도에는 또 파주와 그리고 이제 여주 이런 곳에 황포 돛배가 있는데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배. 지금은 이제 운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저 관광용으로나 한번 타보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 황포 돛배는 한 폭의 그림처럼 저 자리에 우두커니 그냥 서 있습니다. 양수리가 고향인 시인 박문재님이 가슴에 응어리 진이 있거든 미사리 지나 양수리로 오게나 그까지 사는 일 한 점 있을 명예나 지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오시게 하는 글이 있더군요. 정말 그렇죠. 언제나 자연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자에게는 맨몸으로 오더라도 넉넉한 어머니의 품을 내어줍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여름 이야기 오늘 순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풍경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러 올까 하는데요. 우리 불가에서는 정들기 전에 떠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 붙이지 말고 정 들이지 말고 사람이나 공간이나 사물에게 정 붙이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곳에 나오니까 왠지 정이 들려 그래서 얼른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